F-16을 제가 처음 봤던 게 그 당시에 1974년에서 76년이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일반화될 수가 없었던 그때 설계된 전투기예요. 그래서 미라지 2000은 78년도 제품이에요. 근데 KF-21을 롤아웃 행사한 게 최근이잖아요. 시대가 다른 시대에 나온 전투기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그대로 보고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세미 스텔스 성능은 현재 있는 거죠. UAE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대량으로 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은 저희들은 좀 상당히 좀 뭐 감추는 걸 좋아하는데 보안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주변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반대로 군비 증강을 이제 대놓고 하면은 이란에서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제 UAE하고는 이제 서로 보조를 맞추죠. 옛날에 뭐 같은 땅덩어리죠. 그 옛날에는 서로 이제 흩어졌지만. 근데 군사력 측면에서는 사우디와 상당히 어떤 공조를 하면서 무기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KF-21 보라매는 우리는 원하는 게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만났지만은 KF-21 블록 1부터 사주길 사실 바라죠. 왜냐면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에서 입증했잖아요. 장거리 공대용 미사일의 역할이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인도 파키스탄의 항공전이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일어나기 전에는 블록 1이 뭐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전투기 그 능력이. 근데 뭐 파키스탄 공군이 그런 장거리 공대용 미사일 가지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처음부터 초도 제품부터 초기 제품부터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공중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것부터 사주고 그 대수가 뭐 좀 소량이라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블록 1부터 사주고 블록 2도 이제 완성되는 건 28년 이후니까 그 이어서 발주를 하면 이제 이어서 1차, 2차, 3차 발주 들어가니까 그 이어서 블록 2는 좀 어느 정도 규모를 사주길 바라고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이제 흘러나온 거는 블록 3의 공동 개발, 그러니까 스텔스기죠. 미국이 또 바라는 거는 F-35는 뭐 사우디를 뭐 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우디의 공군력이라든지 뭐 이스라엘과 관계가 여러 가지 또 저울질해보면 뭐 한 48대는 궁극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나라 저 나라 줄 수는 없는 거고 특별 대우하는 나라만 사우디가 지금 핵심 국가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옆에 나라 뭐 카타르니 오만이 이런 서방 국가들을 뭐 쿠웨이트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뭐냐? 그러한 성능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KF-21입니다. 근데 이 스텔스 성능을 갖는 블록 3라고 하는 전투기는 2032년부터 40년, 2040년까지 개발을 해서 끝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블록 2 역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앞으로 향후 이제 7, 8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 이제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은 보장이 되잖아요. 공동 개발국으로. 그 이어서 전투기가 이제 이어서 이제 블록 1, 블록 2, 블록 3 다 보유하게 되면은 이 K방산의 어떤 중동 시장에서 완성도 되고 미국도 F-35를 굳이 그거를 팔아달라고 하는 거를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외교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는 이제 좀 뭔가 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블록 3를 같이 뭐 공동 개발하는 거를 뭐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이 전투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체 제품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측면에서 KF-21 역할은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좀 이 엔진 공급부터 한 게 의도한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2015년도에 뭐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하고 뭐 영국의 롤스로이스 EJ200 경쟁을 시켰는데 당시 10년 전에 결정할 때는 그 배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미국 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조건이 10년 전 조건이 이거를 선택하면은 기술을 좀 넘겨줄게. 단계적으로 넘겨줄게. 그리고 더 나가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것 같으면은 그때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기술을 줄 수 있다. 대신 돈은 잘 내라. 개발비에 관련된 기술료는 좀 다오. 그게 10년 전 2015년도 상황이었어요. 그러고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어떤 정도 이제 제안을 하고 서로 이제 의사가 뜻이 맞았으니까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거고 영국제는 그렇게 이제 하지를 못했고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못했고 단순하게 뭐 기술 준다고 막 이렇게 막 했었고 그 로드맵 제시를 제대로 못했던 게 10년 전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걸로만 하니까 제가 외부 출연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때문에 앞으로의 엔진 개발 로드맵이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할 건데. 그것도 뭐 자체 발표를 얼마 전에 다 했어요. 이게 블록 1은 무엇이고 2는 어떻게 되고 3 가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6세대 전투기 때 이제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국산을 이제 만들어서 줄지를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얽혀 있어요. 이게 뗄래 뗄 수가 없는 전투기 사업이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좀 뭐 프랑스의 라펠처럼 뭐 어느 정도 독립이 되려면은 6세대 정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2040년대부터 한 10년 개발하면은 자립을 뭐 프랑스처럼 하려면 한 2050년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술력을 쌓으면 돼요. 그러면 완전 그 자립할 수 있는 날이 막 잠수함처럼 오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돈도 준비해야 되고. KF-21이 F-16이나 기존 유럽산 전투기 미라지 등과 비교했을 때 갖는 핵심적인 경쟁 우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걸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는 게 F-16을 제가 처음 봤던 게 소개를 이제 어떤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에 1974년에서 76년이었어요. 그럼 그때 우리 흑백 TV 시절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작은 냉장고를 집에 들여놓은 게 1976년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F-16이 나오던 시절이 대한민국조차. 그리고 어떤 컴퓨터가 이렇게 일반화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70년대는 그때 설계된 전투기예요. 근데 이 F-16이 나토 4개국의 표준 전투기로 채택이 됩니다. 그게 소위 이제 말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벨지움, 노르웨이. 들어가서 선정되고 프랑스의 전투기 미라지 F1이었거든요. 지금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그게 경쟁에 따라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프랑스 다소사가 이게 경쟁력이 없구나. 이 미라지 F1이 이미 구닥다리 전투기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급하게 개발한 게 지금의 미라지 2000 전투기. 그게 78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이제 쌍발 전투기 만든 미라지 4000이 있었죠. 근데 사실 뭐 미라지 4000은 나중에 라팔로 발전한 건데 어떤 그 설계 사상이. 미라지 2000은 78년도 제품이에요. 근데 KF-21은 최초의 롤아웃 행사한 게 최근이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면은 과연 이게 시대가 기술의 어떤 높낮이가 발전되거나 거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컴퓨터 기술이 과연 똑같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른 시대에 나온 전투기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스텔스 전투기로 가기 위해서 이미 외형은 그렇게 만들고 출발했고 그러면 이게 세대가 그냥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 뭐 4세대네 4.5세대니까 레이더 장착했다 안 할 때에 따라서 뭐 4.5세대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KF-21은 엄밀히 말해서 4.5세대가 아니죠. 뭐 4.8, 4.9 바로 밑에 5세대 바로 밑에 있는 전투기죠. 그러다가 블록 3가 나오면 이제 5세대가 되는 거고 아니면 5.5세대 또 그때 가서 기술이 또 접목이 되니까 지금의 또 스텔스 전투기가 또 다른 성능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자체가 이 태어난 시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뭐 F-16이 그렇다고 스텔스 디자인이 뭐 가미된 것도 없고, 뭐 미라지 2천은 많을 것도 없고. 그냥 뭐 레이더에 그냥 바로 포착돼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수 있는 전투기인데. 그러나 이제 KF-21은 외형 설계가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행고도 뭐 비행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뭐 산악지대를 뭐 비행을 이제 피해서 다닌다든지 그러면 잡기가 어려운 전투기 일단 탄생 자체가 이 블록 1부터 그 디자인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베이비 랩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그대로 보고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의 세미 스텔스 성능은 현재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같은 세대로도 할 수 없고 뭐 경쟁 우위가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뭐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그 외형을 보면은 얘 스텔스 전투기네? 같으네? 이렇게 발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라지 2000 그 둥글둥글한 디자인 F-16 뭐 상어 앞에 좀 공기구멍 앞에처럼 뭐 뾰족하게 그게 어떻게 스텔스의 어떤 성능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대도 다르고 경쟁 우위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F-16V 마지막 블록 70형은 이제 가라앉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가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 라인을 이제 주문을 받은 거를 어느 선까지 이제 자기들이 어떤 좀 올라갔으면은 요거는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이 생산을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30으로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더 완전하게 아직 다 대수를 안 채웠으니까 생산 그 배치가 납품하고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울질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입니다. 바톤 터치를 아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이 이제 폴란드 버전인데 PL 버전인데 이게 이제 대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F-16은 저물고 있는 전투기다. 그러니까 무한정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계획도 없고. 블록 70에서 끝난다. 그다음에 유럽의 프랑스 미라지 2000은 뭐 지금 뭐 전 세계 판매 대수도 이제 된 것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퇴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데 미라지 2000이. 저건 이제 중국군이 다 파악했어요. 별 볼일 없는 전투기라고. 공주전에서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다. 중국산 전투기들이 이제 앞서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무는 전투기고 생산 뭐 라인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자체가 좀 제가 아니라고 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력기 F-16은 중국과의 공군력 경쟁에서 우위에 서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KF-16이 개량을 해도 위에 그 숫자상으로도 좀 저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지금 120대를 생산하는 걸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F-16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눠서
KF-16 시리즈가 있고 개량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RF-16도 있고 F-16PB도 있고 이게 사실상 허리 역할을 하는데 뭐 이게 180대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제 대체하려면은 KF-11에 120대 갖고는 딱 1대1 대체가 안 되니까 최소 40대 이상 현재 계획한 그 블록 1, 블록 2에서 한 40대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대체를 해버려야 돼요. 2040년도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어떤 국방 당국이 예산도 그렇고요. 예산 당국도 더 생산하자. 지금 중국군의 저렇게 급성장, 중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뭐 지금 뭐 400대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300대에서 그 대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J-10C 그 어떤 장거리 공동 미사일의 어떤 위협도 이제 지금 입증이 증명이 됐고, 그럼 과연 그 F-16 시리즈 가지고는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KF-11밖에 없다. 그런 어떤 비용대 효과만 해서는. 그리고 이제 F-35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뭐 더 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9대에다가 플러스 20대인데 더 사줄 가능성은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한 것도 있어 여파가 있어서 또 추가로 20대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봤자 80대 그 이상은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국방 예산에 전투기 살 돈이 그리고 KF-12 쪽에 더 투자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수출도 있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KF-12 시리즈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 특수 상황 아주 뭐 미국하고 합동 연합 작전할 때 같이 뭐 들어갈 때 F-35A는 동원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어떤 지역이 주요 이제 공중 그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제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F-15K 개량령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정밀 폭격을 이제 요소 해가지고 이제 파괴해서 없애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것도. 그래서 그걸 다 나눠서 생각하면은 KF-15 보라매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당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F-16은 뭐 우리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그렇게 뭐 저무는 전투기예요, 그냥 저무는. 숫자는 많지만은 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 중에 또 다른 이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미공군의 F-16은 노화되고 뭐 비행 시간도 길고 이제 하지만은 공대지 미사일, 제즘이라는 공대지 미사일 그 투발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유한 KF-16이나 F-16에서는 그런 좀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투발사를 못 합니다. 그런 무장이 없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어떤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F-15K에다가 타우러스를 도입했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 다른 나라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장착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무기 정책이 아주 교묘하면서도 묘한 게 있습니다. 이 동맹국이 무기를 좋은 걸 가져야 되는데 내 걸 주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대신 어떤 대체제를 갖다가 이스라엘제라든지 뭐 유럽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동맹의 무기 체계를 이 어떤 통제하는 방법이 아주 교묘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나가면은 뭐 반미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현역 군인들, 조종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친밀하고 하는데도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무기 체계 또 운영하다가 또 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헷가닥 해가지고 예편하신 분들 많은데, 또 어쨌든 미국의 어떤 그런 상당히 고도의 정책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눈에 드러나듯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 이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F-16이라는 게 그렇게 뭐 장기간 운영해야 될 전투기는 아니라는 거. 결국 해결책은 KF-11밖에 없다. 이제는 저 개인이 이제는 KF-11 국뽕에 합리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K방산 뭐 하니까 같이들 이제 떠들었는데, 이것저것 조건을 따져보니까 답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6세대가 있는데, 근데 그 자체는 이름을 아직은 이제 설정할 수 없으니까 뭐 그 제식교를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신생 4.5세대에서 4.8세대를 한 다음에 5세대에서 5.5세대 전투기가 이제 블록 3고, 그 다음에 6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 순서가 지금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그리고 이제 F-35는 아주 지역적인 전투기로 남아있을 거고, 운용하기도 뭐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보존하는데 더 시간이 들어갈, 돈과 시간이 들어갈 거고, 계속 뭐 유지는 한다 하지만 미국이 사용하는, 근데 전체 포지션은 우리 KF-11이 이제 증대될 수밖에 없다.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처럼 공동 개발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돈 많은 나라를 잡아야죠. 인도네시아 같이 국방력은 증대해야 되는데 땅이 넓기 때문에, 섬 자체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해야 되는데 연공부터 영해. 근데 돈은 모자르고, 그리고 이제 뭐 국방비가 생기면 옆에 좀 빼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치인들이 그 나라 소위 부정부패라는 게 자기 주머니 채워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K방산이 최초에 출발할 때 해외 수출 동남아시아, 그게 인도네시아가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뭐 튀르키예가 저쪽에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동 개발은 돈 좀 있는 나라, 그게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렇게 등장한 거죠. 사우디도 등장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유럽에 뭐 나토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폴란드도 있고, 다른 무기 체계는 이제 나토의 자금을 활용해서 뭐 산다면은 자국 내 순수한 예산은 뭐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도록 이제 분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투기 수출에서 미국 승인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기술 외교 과제는 무엇인가요?
근본적으로 핵심 뭐 기술이나 외교 과제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개입을 그 고도화시킨 게 엔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에이사 레이더나 이제 IR, IST 뭐 이런 어떤 센서 같은 거는 또 이스라엘 자문을 받아서 방향을 설정해서 개발을 하겠다 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일부러 미국의 정책이 내가 주기는 참 꺼름직하고 주기 싫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일본한테도 그런 것도 있고 대만한테도. 그러면 다른 나라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민수회사를 소개해가지고 만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간접 지원을 해요. 그거를 철저하게 거부하거나 이제 피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이익에 걸려 있는데 직접 개입하면은 뭔가 기술에 노출도 되고 이게 확산될까봐 좀 B등급, 그 다음 등급의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술을 일부 사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들게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제 KF-21이고, 엔진은 자기들이 어떤 안전장치를 건 거예요. 이거를 아무데나 팔지 못하게.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20년 전부터 랩터, 베이비 랩터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고 고성능 전투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 왜냐면 그 전에 T-50, F-50을 미국이 공동 개발했고, 또 그 전에는 KF-16을 면허 생산을 승인을 해줬고, 근데 거꾸로 올라가면은 미국이 KF-5 전투기, 제5 전투기부터 이 길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발전을 시키겠다. 그게 바로 이제 동맹국이 전투기를 조달해야만 자기도 딴 데 신경을 쓰는, 그게 역할 분담이라는 게 크게 얘기해서. 이미 그거는 1950년대 이후에, 55년도 이후에 F-86, F-세이버 시절부터 겪어왔어요. 혼자 이거 감당을 하려니까 다 공급을 해주고 보급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절차가. 그래서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뭐 캐나다한테 이제 면허 생산을 줘서 그거를 이제 주게 하거나 자기도 갖다 쓰고, 그리고 일본은 자체 면허 생산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전투기 역사가 있습니다. F-86, F-세이버, F-104 스타파이터 시절 아예 그냥 공장을 다 갖다 옮겨버린 경우도 있고, 자기는 팬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전투기 정책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를 뭐 이렇게 좀 우습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일본과 나토, 뭐 호주, 캐나다에 다 시행해보고 결과를 얻어서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편해진다, 미국이. 내가 집중하는 거는 하이급 전투기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생산에 집중해서 나토의 최우수 동맹국한테 판매를 하고, 물론 한국도 포함됐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그 이하 미디엄급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 그 필요한 그 소요를 채우고, 그러면은 그 안보가 이제 국방 안보가 강해지면은 바로 앞에 있는 북한과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수출을 이제 못하게 해서 야, 엔진을 내 걸 가져가. 좋은 조건에 줄게. 그리고 일부 기술을 줄게. 해서 판매를 한 거예요.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5년 전에 파키스탄에 우리가 LI 넥슨이 전자전 장비 팔려다가 미국이 제동 걸었어요. 안 된다. 반대해서 못 팔았죠.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하고 또 친하니까 좀 회색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하고도 이렇게 뭐 교류를 하지만은 그 국가 그거는, 근데 이게 양다리 걸친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럼 뭐 왜 미국이 LIG 넥슨에서 만드는 그 전자전 장비를 왜 못 팔겠냐? 거기에 핵심 기술, 그 칩이라든지 요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이, 그건 또 미국에 들어온 거고 미국이 알려준 거고, 그게 들어가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설계 잘해서, 그러니까 어떤 EL 문제, 스포트 라이센스 문제를 거절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K방산의 주요 무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수출 대상국에 접근할 때는 미국의 입장이 뭐고 미국의 국가안보가 뭔지를 따져본 다음에 가면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돼서, 여러 가지 미국이 또 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거니까, 그럼 지금의 페루에서 이렇게 KT 전차 팔듯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루마니아도 이제 뭐 승산이 좀 있고 전차는 장갑차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이제 뭐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고, 방사 수출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방위사업청 안에 뭐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주 뭐 정확한 조직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카이다는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무기 조달을 연구하는 데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전문가들이 많이 좀 탄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전문가들은 좀 막무가내 전문가들이 많아요. 뭐 자리를 뭐 원해서 방송에 많이 나온다든지 뭐 세미나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가미된 게 드론을 팔아서 뭐 어떤 연관된 간접적인 이익을 취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또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분들이 지금 떠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또 한 자리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사업당 같은 게 그 민간인 자원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한 세상 살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사업은 사업인데 무기 조달, 아주 뭐 준전략 무기인데 그걸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모든 게 얽혀 있고, 미국도 얽혀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 대상국을 잘 찾아서 가면은 이제 이룰 수 있고 성과로 낼 수 있고, K방산
사유로. 중동 지역은 이제 친미 국가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나라는 이제 미국이 대신 자기들 뭐 M1, A2 전차 뭐 무한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갭을 메꿔주는 거는 그걸 뭐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사라 이렇게 무기나는 것도 있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 유도도 하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죠. F-35 팔 수 없으면 이제 KF-11에 이제 뭐 블록 2 이상부터 판매해서 그렇게 하면은 엔진은 미국 제고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좀 날카롭게 미국이 통제를 안 해도 되고 한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부드럽게 통제가 되는 거죠. 다 군수 지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어우러져 있어요. 이쪽 분야가.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심도 있게 쓰시는 분이 뭐 한두 분은 계신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심도 있게 생각하거나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많이 뒤져야 되잖아요. 책도 많이 뒤져야 되고. 그래서 하는 그런 샘플을 발췌해서 사실은 이렇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하다 보니까 뭐 100% 우리가 다 혼자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잘못된 국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KF-11은 엔진은 미국제입니다. 엄밀하게 미국제입니다. 블록 2까지도 미국제, 120대 다 양산할 때까지 미국제.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조달,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그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정에 따라서 여기 양산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납기 날짜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최대의 바람이고 그게 지연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도 있어요. 우리가 전력화도 이제 딜레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절반은 이제 우리 기술로 이제 이루어야 되죠. 그들이 뭐 알려주는 거 가지고 발전시켜서 그게 블록 3고 그리고 이제 6세대가 이제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겠죠. 프랑스 라팔이 혼자 했으니까. 물론 이제 토대는 그 프랑스 라팔, 그러니까 다소사도 훨씬 전에 영국과 미국의 어떤 기술 지원이 비공식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게 한 60년대 후반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그들이 수출 시장에서 큰 소리를 친 거고 잘 팔렸고. 그런데 프랑스제 무기도 뭐 한두 가지 뭐 좀 잘못된 건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 공산국가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약간의 색깔이 공산권에 가까운 나라들한테 판매된 건 있어도 완전한 공산국한테 그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나토에서나 미국에서 그런 걸 철저한 큰 그림의 통제가 또 있죠. 서방 측 무기에 대한. 프랑스도 거기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기도 독립적으로 엔진을 나중에 만들어도 그 근본을 어길 수는 없어요. 뭐 중국에다가 무기 못 팔듯이. 근데 거꾸로 중국의 작은 자폭드론들은 조립 대상으로 들어온다는 게 지금 계속 이제 지목받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뭐 좀 제대로 만들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드론인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행사가. 근데 거기들 모였죠.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당장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좀 그것 좀 풀어라. 뭐 작전 요구도가 우리 군의 국방부의 작전 요구도가 너무 크다, 높다. 그게 맞추려면 자기들이 뭐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산 부품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과연 이 드론 산업이 방산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것도 대기업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풍산이라든지 LG 넥슨 같은 데서.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대한민국에서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뭐 전투기 뭐 수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KF-11은 뭐 우리가 뭐 협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서 판매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이. 그럼 미국이 뭐라고 안 하거든. 그럼 우리 노력은 이제 세일즈 노력을 하면 되고, 뭐 페루도 들어가고, 폴란드 들어가고. 이런 나라는 미국에서 판매해, 뭐 계약 따와, 그럼 내가 엔진 제때 납기해줄게, 납품해줄게, 뭐 그런 상황. 우리 일반 그 상업에서 그런 거죠 현재. 뭐 이게 좀 미국이 승인 안 해서 뭐 골치 아파. 이거는 뭐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발언하는 거고, 이 좀 뭔가 미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다들 보셨잖아요. 지금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도 잘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정파를 떠나서 잘 정리가 됐잖아요. 뭐 원자력 잠수함까지 도출됐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슨 뭐 미국의 엔진을 뭐 종속돼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만약 UAE가 KF-21 도입을 결정한다면 한국 공군력과 국내 방산 산업에는 어떤 장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냥 우리 수출 그게 증대되는 거죠. 우리 공군력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걔들이 무슨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뭐 걔들이 참전할 나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필리핀이 오히려 다시 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참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관계를 순수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어떤 관광객이나 우리가 현지에 가서 뭐 이렇게 관광을 하는지 그런 측면 말고 필리핀과 한국의 어떤 끈끈한 관계, 또 방산, 안보 문제에서 보면은 오히려 필리핀이 제2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아랍에미리트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거기에 특전사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전투기도 자기들이 아쉬워서 뭐 생각을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이게 한국 공군력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교류는 하고 와서 참모총장이 오면 태워주고, 이건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 하는 세일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그쪽 지역에
전투기를 파견해 주더란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지키기도 바쁜데 숫자도 모자른데 이제 그 부분은 국내 방산에 어떤 그 토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돈, 자금을 이제 마련하는데 기술 어떤 이어지는데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역시 K방산이다. 그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용하고는 상관없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전개가 예상될 거라 보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거기로 봉쇄를 하겠죠. 해상, 뭐 수중내 잠수함까지 이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공중 봉쇄. 그러면 뭐 여러 나라에서 드나드는 여객기부터 이제 통제가 돼서 못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고립시키면은 외부에서 이제 섬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뭐 차단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차단되고 하면은 당장 경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면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을 그렇게 봉쇄 전략을 이제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마치 1996년대에 뭐 미사일 발사했던 것처럼 위협을 주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 뭐 수시로 쏘듯이 그래서 그 대만 인근에다가 그러니까 투발사해서 떨어지게 하고 그 정도까지 당장 이제 뭐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쉽게 옛날에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이제 뭐 대만과 중국이 뭐 협상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끝끝내 버티겠다. 뭐 미국의 수송기라든지 뭐 화물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또 격추를 바로 중국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바로 뭐 미사일을 쏘고 들어가는 그런 상장한다기보다는 어떤 경제 분야로 해서 그 아주 눈에 띄는 봉쇄로 해서 뭐 맛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자기들이 한계가 있는지 대만이 그런 좀 측면으로 이제 일단 보고 있는데 뭐 사람들은 또 일반 언론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한 군사력은 대만을 상대로 이제 중국군의 이제 항공 세력과 해상 수중 전력들은 현재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걸로 해서 끝나면 자기들 목적이 달성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잖아요. 그 전력을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을 상대하기까지는 아직 모자라요 중국군이. 아무리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뭐 첨단화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막상 붙어보면은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지.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0점 100패 한다고 이제 겁을 주죠. 자기들 스스로 그 연구소 보고서를 내가지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국방 예산에 최소한 지금의 증액한 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야 무기 신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구형 무기를 이제 그만 사고 신무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미국의 태평양 전력이 그렇게 한순간에 뭐 무너질 수 없고 하다못해 태평양 전쟁 초기 때 진주만 기습받고 나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살아남아가지고 역습을 가해서 미드웨이 해전도 있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알 수 없는 거죠. 태평양 미 공군 전력 그리고 이제 중국군의 전력이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군의 어떤 전력이 지금 27년도까지 뭐 다 완성하라고 하는데 그건 대외적인 수사고 대외적인 이제 표현이고 실제 그 전력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뭐 미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 위주로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중국판 이지스함들이 뭐 아주 뭐 대거 늘어나는 수준으로 가려면은 2030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원들 얘기는 실제 위험의 시작은 진짜 전쟁이 날 수 있는 대등한 태평양 미군 전력하고 대등해지는 시점은 2032년부터다. 그 전에는 중국군이 대만군을 상대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하지만은 이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달려들었을 때는 과연 그게 마음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아직은 더 시간이 그들한테는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자기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다 뭐 무력이 완성돼서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발설들을 하고 있죠. 언론 통해서. 근데 아직도 미진해요. 현 상태로 한 70%까지 달성한 것 같아요. 나머지 30%를 정말 고성능의 첨단 무기들, 차세대 무기들을 다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에 밴 상태로 가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 무기를 자기들이 획득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제대로 물건, 우리가 일반 물건 새로 뭐 이렇게 기계를 사면은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듯이 그런 측면에서 전술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27년도까지 완성해라 계속 떠드는 거예요. 27년도면 향후에 2년 남았는데 그게 그 2년 사이에 완성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또 넘겨야 됩니다. 기존에 또 구형 무기도 다 갈아치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도 지금 육군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이제 어떤 부대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 개편을 전례 없이 마치 그 드론 위협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적인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만군은 어느 정도 조금 개편을 해왔어요. 부대 개편하고 이제 있는데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발주를 했는데 미국이 또 거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 바로 안 넘겨주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작정 그냥 대만을 지원하는 거 아니고 이게 전쟁 방지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니까 너 뭐 전쟁 일으키지 마.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무기를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판매를 한다고. 그럼 그게 다 들어가면은 또 이제 이게 거꾸로 대만군이 자신을 너무 가져가지고 이게 반대로 이게
도발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너한테 판매를 할 거야. 기다려. 돈은 준비됐냐? 돈은 보내고. 그러면서 뭐 공급망이 뭐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붕괴된 게 다시 재건이 안 돼서 내가 천천히 줄게. 뭐 예를 들어서 F-16V 그 신규 생산하는 거 66대.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목표는 미국의 목표는 동부아시아에서 전쟁 방지예요.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푼 하이마스 에이타킴스 같은 무기들은 대만 방어에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반적인 그 장비들의 무기들의 성능과 운영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양안 말 그대로 이제 중국 본토하고 대만 사이에 이제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저러한 이제 무기들이 이제 제때 발사 목표물을 이제 확정을 짓고 제때 발사되면은 뭐 살아남을 함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프이나 하이마스는 또 이제 상륙군을 상대로 쏘는 거고 하이마스에서 에이티캠스 미사일을 탄도탄 단거리 탄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군을 뭐 괴멸 어느 지역에 따라서 괴멸시킬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중국군이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러한 기지들을 다 사전에 대만에 이제 많은 간첩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미리 입수해서 뭐 부대 배치가 어디 있고 몇 발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선제 공격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거는 또 태평양의 미군 전력이나 일본 자위당은 또 상관이 없는 거고 말 그대로 대만군을 이제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외형상으로는 이제 건너오지 마세요. 나 이거 많이 갖고 있고 또 추가 발주해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건너오면은 이걸 다 쏴가지고 괴멸시킬 거야. 수장을 시킬 거야.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뭐 중국도 이제 그거를 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무기들은 상징성만 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저게 전부 다 가동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일본이 도입 중인 CC 협동 교전 능력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CEC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미일 그 군사력이 이제 수상 함정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전투기도 그렇고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와서 안정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작전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유사시에 중국군이 이제 동부아시아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 그리고 일본 항공자에 대해 전투기들이 또 신형 전투기로 교체되어야 되는 이제 앞에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신형 전투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합동 교정 능력이 생길지 그다음에 해상에서 이지스함에서 뭐 SM6나 SM3 미사일을 어떻게 해서 뭐 격파를 적의 탄도탄을 격파할지 그거는 사실 뭐 실증된 게 없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기에 가입을 뭐 이렇게 우리도 같이 하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어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승인을 안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언젠가는 우리도 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그게 합동 교정 능력만 믿고 마치 2차 대전 때 뭐 아니면 그 이후의 전쟁에서 이런 어떤 전자전이나 이런 연동 시스템 때문에 뭐 승리를 했다. 근데 뭐 전쟁이라는 게 꼭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이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걸 다 통용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무기들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다 가동할 수 있나. 그리고 평상시 이제 이것들은 평상시 훈련으로 다 결정은 돼요.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 합동 교정 능력의 훈련을 이제 미국과 일본이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파이 아니면 이제 첩보해가지고 이제 항공기 동원, 이제 전자전이나 이거 동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체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바로 뭐 이렇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서로 이제 붙었을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오랜 기간 10년 이상 저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내세운 거지. 그래서 저게 없으면 뭐 마치 그 데이터 링크 개념으로 전쟁을 못하는 거, 수행을 못하고 방어를 못하는 거. 근데 중국군은 또 그러한 시스템들을 또 요소에 있는 거를 또 먼저 파괴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 자위대하고 이제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변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있는 함정들을 뭐 격파해서 일부분을 뭐 절단된다든지 그래서 뭐 중국도 이거는 평상시에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대만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이 미국의 군수 무기 지원을 위한 후방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한반도 6.25 전쟁 이래로 후방기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방기지 7군데를 지정을 해놨죠. 그게 바로 일본에다 있죠. 일본의 주일무기 기지에 같이 있죠. 그게 이제 그대로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딱 존재하고 유지했는데 유엔사 밑에서. 근데 이제 저것이 지금부터라도 바뀐다는 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의 유사시에 다 동원되는, 그대로 동원되는 그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약 문제라든지 그 조달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운송 수단도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 요코타 주일미국이지 미공군이 이제 사령부가 있는데 요코타 기지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근데 요코타 기지는 이제 동경에서 뭐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인데 요코타 기지는 뭐 6.25 전쟁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그거는 뭐 이 동북아시아 전쟁에서 뭐 이러면 특정 국가에서
위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이쪽을 다 대비하는 다 동원될 수 있는 체제다. 다만 이제 미군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일본 열도에 자위대에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뭐 육산자위대 기지가 있는데 거기 또 활주로 뭐 헬기 부대가 있고 이런 모든 곳을 거꾸로 이제 미군이 다 가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좀 보이고 있죠. 기존에 뭐 후방 기지는 바로 지금 군수 무기 지원에 다 사용하고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충분히 거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직접 전쟁에 참여 안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서의 제공 자체가 이제 참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보고서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2004년도 이후에 개편을 이제 주한미군 개편했는데 그런 그 거점 기지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거예요. 주한미군 개편도 그랬었고 사실 북한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그거를 대비한다는 게 이제 자기들은 돈 낭비고 어떤 목적, 역할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이런 걸 다 활용을 할 목적으로 개편을 해놨다 미국은. 그래서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다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토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기지가 미군 기지는 다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어떤 이유로 생각지 않은 그 항구, 대한민국 항구, 뭐 목포 신항이라든지 뭐 평택 항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다 사용을 해봅니다. 사용을 한다는 거는 주일 미 해군의 어떤 이지스함 전투 이제 함정들이 정박을 해요.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지 그 이유로 내세워서 요소에 다 정박을 해봐요. 그게 동해 항구태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밑에 이렇게 항구들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겸해 쓰는 건 전부 다 써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평택까지 올라오죠. 하다못해 인방사 인천에 있는 그 일반 부두 있죠. 거기도 이지스함이 들어와 정박을 해봐요. 다 체크해봐요. 그건 다 유사시 대비하는 거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리고 대만 문제는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그 위협을 가하는 게 어떤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중국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북한도 대비하고 중국 쪽으로도 대비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평택기지 개편도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20년 전에 그거를 새로 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정비를 한 이유가 사실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생각한 거죠. 일단 주한미 지상군부터 그리고 실제 주둔하는 병력은 2015년도부터 주둔이 안 해요. 그냥 순환부대가 들어와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하죠.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인접한 6.25 전쟁 때 중국과 싸워봤으니까 이어져서 한반도 북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미국은 여러 가지 멀티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만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가 사실은 미국의 전방 해군기지 중에 하나예요. 보급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주 해군기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세보, 큐슈반도의 사세보가 최전방기지였는데 전통적으로 항공모함 정박할 수 있는, 보급받을 수 있는. 물론 항공모함의 사령부 역할은 이제 요코스카에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스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전방기지는 사세보로가 돼 있고. 근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다 싶으니까 제주 해군기지를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만들게 하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 안보 협의회나 실무자 협의할 때 이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자기들이 이제 요구하는 걸 내놓고 관철시키죠. 우리도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그런 역할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6년 이후로 한 20년 전에 그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제 또 진보 쪽이고 그걸 이유를 따져보면은 중국한테는 좀 손해가 되는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니까 왜냐면은 그 전에 90년대 만들어 놓은 기지가 부산 해작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사시에는 그런 기지가 하나만 있어서 안 돼. 또 파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을 유사시 할 수 있는 기지가 지금 말씀드린 데 하면 두 군데 같죠. 근데 그 전에 8부도가 있어요. 8부도. 아주 그 들어가는데 좀 좁은데 많이 우리가 개발해서 그게 최초의 그 군수 보급 기지, 해군 기지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8부도라고 해서 두 번째가 이제 해작사, 용호동. 더 나가서 제주 해군 기지. 이게 다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군이 사용하는 그 기지지만은 2차적으로는 이제 미 해군이 항공모함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황에 따라서 정박할 수 있는 걸 다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부터 군사전력 기지 이걸 개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일본 자위대를 개편을 이제 많이 이렇게 저기를 했죠. 독려를 하고 훈련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일본 열도 전체를 다 들락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대비 태세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쟁의 조건이 누가 선제공을 가면 먼저 손해를 보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무기 조달이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파괴되면 만들어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감시 체제를 쟤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걸 이제 철저히 이제 아주 신경이 곤두서서 해야 되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하면은 이제 승산이 어디로 갈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경험, 진주만, 그다음에 6.25 전쟁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일본과 한반도에서. 그걸 이제 다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만 사태에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와.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그 임무가 이제 뭐 절로 빠질 수 있다는 자꾸 걱정들을 이제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미국이 노력한 게 완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태평양 어떤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미군이 뭐 아주 뭐 대단해서 뭐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전에 비해서 많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주 요소 오밀조밀하게. 그게 이제 포함되는 게 한반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러다가 그냥 휩쓸려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이제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이 냉전 시절이 시작된 이래로 말 그대로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겨울에 1950년 겨울에 중국 그 의용군이라고 해서 인민지원군에서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사실 시작된 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1990년, 91년대 동유럽이 이제 붕괴되고 동독이 이제 합해지고 그다음에 소련이 러시아를 내려앉으면서 30년 동안 마취가 돼 있었던 거지. 뭐 러시아도 뭐 아주 편하게 우리가 여행도 하고 중국도 들락달락하고 거기서 마취가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제 본성들은 다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이제 푸틴이었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상당히 불합리하게 본 거고, 이 축소가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30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 이게 지금 흘러내려온 건데 이제 드디어 신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이 이제 된 거죠, 시대가.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지금 뭐 종말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우려하는 게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만 사태로 유사시 미국의 군수 지원에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 타겟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 생각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맨날 안일하게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조건을 들어 성경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먹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대표적인 오산기지, 군산기지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승산이 줄어들어요. 승기 잡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애초에 1964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58년도나 1958년 중국을 겨냥해서 주한미군 전력이 배치가 돼 있었고 하다못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의 항공 전술 폭격기, 전술핵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들이 군산에 들어와 있었고, 뭐 1964년도 그 중국이 중공 시절 때 핵무기 개발할 때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비상대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중국군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분리하려고 노력하죠.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경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국이 무서운 거지. 그 거대한 나라고 인구라든지 뭐 핵무기라든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게 나는 떳떳하다 하면서도 비굴하게 하는 그 측면이 이미 50화학 때 1980년대 중반에 중국의 어뢰정이라든지 뭐 폭격기라든지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상들을 그냥 쉽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떤 어떤 군사 독재 보수 정부에서도 되게 비굴하게 중국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는 모습이 그냥 영상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은 다 써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상대적인 이 강대국이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내가 공격을 안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그거로부터 1992년 수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미국이 이제 중간에 껴서 무역이 순조롭게 서로 팔아먹고 뭐 사고 값싼 물건 들어오고 우리도 막 갖다 팔고 한 30년을 잘 즐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까지 뭐 간다 했던 시절이 이제 불과 뭐 어제였잖아요. 어제. 그렇게 이렇게 그거 다 끝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거 다 끊어버리고 마치 소련을 주저앉히듯이 이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무역전쟁이고 그 발단 배경이에요. 근데 항상 경제 문제하고 군사 문제를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연관돼 있어요. 연계돼 있고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반도 대한민국이 뭐 회피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잘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도 어차피 승부가 그러니까 결산이 안 된 이 6.25 전쟁이 마찬가지잖아요. 휴전이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중국이 대만 그거 끝끝내 못 먹은 것처럼 이 전 세계에서 해결이 안 된 지역이 동북아시아에 중국과 대만, 대한민국과 북한. 이 계속 숙제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뭐 언젠가는 이거를 이제 뭐 결론을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제 안 되니까 또 일본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뭐 국방 미팅을 또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우리 무기 잘 만든다니까 더 만들려고 하고 뭐 미사일 쪽으로 뭐 함정 쪽으로 잠수함 쪽으로 자기들이 옛날 같이 50년대, 60년대 같이 군사 원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졌고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동맹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켜놓은 어떤 그런 배경도 있고 해준 것도 있고 뭐 우리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동맹하고 같이 뭐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혼자 한 건 없습니다. 같이 하고 그들이 뭐 양보한 것도 있었고 사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했고 중국이나 시장도 열렸었고 90년대 이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문을 닫히는 이제 시대가 됐고 미국도 동맹이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은 좀 써라, 다 내놔라. 그래서 같이 살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죠. 다들 보시는 게. 그래서 너무 이 기조가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까지만 해도 뭐 일반적인 그 생각들을 말씀들 하셨는데 올해 2025년도 10월 30일인가요? 그때 우리 한미 정상회담 보면서 나왔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뭐고 역할이 뭐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예상을 벗어나고 미국한테 하겠습니다. 상당히 뭐 쇼킹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정파를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 자존심이 대한민국이 대단하고 모든 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학자분들이 많은데 언론인들 결국 미국한테 부탁하잖아요. 이거 풀어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풀어달라고 했던 자체가. 뭐 연료봉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종속이라고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거를 전쟁 방지를 해야 되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근데 뭐 KF-12 전투 같은 국뽕 이런 거 다 좋은데 방산 K방산. 근데 본질을 보십시오. K방산도 자세히 보면 이제서야 어제 뉴스에 나온 게 그저께 페루 수출 K2 전차를 이제 54대인가요? 56대 하니까 딱 문구가 나옵니다. 전차 수출 두 번째 흑표 전차 국가가 됐다고. 그 전에 그 직전에 마치 전 세계 이미 전차를 다 판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이집트라든지 뭐 어디 사우디라든지 판 것처럼 루마니아 다 된 것처럼 호도를 한 거죠. 많이 사람을 잘못 생각하게. 근데 이제서야 문장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페루가. 요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이제 우리가 뭐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될까? 이미 다 세팅이 됐는데 전쟁 방지에 같이 이제 힘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이미 이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어요. 당장 전쟁 나면은 다 그냥 우르르 다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이제 동참하는 게 필리핀이죠. 거기에 이제 소위 옛날 과거 마르코스 아들이 또 이제 집권하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이제 협력하면서 땅을 빌려주는 이 마닐라 북쪽에 땅을 빌려 드릴 테니까 훈련도 하시고 와서 미사일도 와서 쏘고 위협을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중국한테 군사적인 자기들의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아직 그런 무기들이 없으니까 군사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견제를 하는. 근데 그것도 전쟁을 하지 마세요거든 중국한테. 이렇게 미국하고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시아는 지금 다 실질적으로 일본, 대한민국, 뭐 대만, 필리핀이 사실 이렇게 서로 뭉쳐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실 서로 그 군사적으로 뭉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리핀의 어떤 주요 핵심 무기들, 전투함, 이제 더 나아가 잠수함도 들어간다 하지만은 전투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다 조달하잖아요. 아주 편중되게. 그러면 이 배경에는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근데 아닙니다. 그 FA-50 전투기 들어간 거 있죠? 그거 미국제 엔진이잖아요. 그다음에 전투함 LM-2500 미국제 엔진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국이 안파 승인을 안 하면 그 함정이나 전투기가 완성이 빠르게 됐겠어요. 미국에서 납품 시기에 맞춰서 엔진을 다 공급을 해줘야만 그게 완성돼서 필리핀이 가능한데. 최근에 필리핀 해군이 네 번째 우리 한국산 호위함을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해외 언론에서 관련 언론에서는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빨리 만들어지고 좋은 제품이고 어떤 비용도 효과물에 좋고 그게 이제 동북아의 뭐 특정 국가지만은 그쪽 지역의 어떤 군사력의 안정화를 시켜줘서 어떤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그게 이제 뭐 서방 측의 영어로 나오는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이제 늘어나죠. 무기 체계도 필리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다른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원작 핵잠수함을 이제 갖게 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오겠지만은 서둘러도 이제 미국의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또 거기에 이제 편입돼 있고 뭐 중국은 이제 속으로는 되게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2024년까지 상황이 아닌 새로운 이제 상황을 이제 좀 진입을 하고 있죠 현재. 전시시 중국 대만 본토에 직접적으로 대한민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군대는 아니고요. 일단 그건 단순한 게 그건 아니고 일본 자위대가 군수 지원을 어떤 이유로 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대규모는 갈 수 없고 어떤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군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할이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양안 사태, 대만과 중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 역할은 북한군을 DMZ에서 철저히 견제하고 막어라. 그러면 양안 사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뭐 이렇게 비상사태 일어나잖아요. 뭐 대포권 올라가잖아요. 대포권 이제 그게 단위가 1, 2, 3, 4. 그러면 이제 우리 준전신 동원 체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여기 한반도를 전쟁을 북한이 일으키지 못하게 방지하려면 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던 거는 더 격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역할이 이제 부여가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뭐 참전을 하라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은 그것만 지키고 그다음에 기지, 주한미군 기지는 철저하게 뭐 이래저래 하지 마라.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 그래서 그 부분.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생각해도 그게 일종의 간접적인 참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참전을 군대를 동원해라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본 지도부가 강한 안보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외부 위협 때문인지 국내 정치 요인 때문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그 중국의 군사 위협이 상당히 그 10년 사이에 증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기들한테 미칠 영향. 왜냐하면은 2012년 그 기준에서 2015년 사이에 소위 그 지금 오키나와 열도 제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제 센카쿠, 중국말은 다오이다오가 이제 있는데 그게 원래 처음에는 위협을 이제 상당히 세게 받았죠. 그 서로 이제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게 10년 전에는 상당히 그걸로 해서 일본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서둘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주일 미군, 이제 미국이 가세를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대만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일본의 지도부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 속내를 좀 숨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항상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에서 하여튼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뭐 일으켜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고 바라는 거죠.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북한 그리고 대만 양안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가 있으면은 이제 극동 러시아군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이제 그쪽 방면이 있고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지내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어떤 1949년도에 이제 실패한 대만 타이완을 다 마저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 개 국가, 일개 국가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그게 70여 년 이상, 지금 80년 바라보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해결을 이제 안 했다는 거죠. 소위 그 중국의 공산 그 당에서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여기서 또 함께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한반도 문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 왜냐면 1949년도에 대만과 중국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로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또 역사적인 근본적인 배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는 사실 예상 바뀌었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건 또 별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중동 문제도 사실은 이제 꾸준히 이어졌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1947년도 이후에 꾸준히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뭐 문제다 아니면 일본의 군국주의가 뭐 부활한다.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의 우파들이 존재를 하지만은 그게 뭐 전체적인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그 사상이 군국주의 사상이 망해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조금 남아서 약간 부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본의 모든 대세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제 우리 정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하다못해 뭐 1970년대 초반에 소위 그 대표적인 뭐 보수 우파 신문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데서 이제 활용을 한 적도 있죠.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풀려서 뭐 새로운 함정, 뭐 헬기 함정,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뭐 호위함인데도 뭐 그게 당장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 기억에도 상당히 부풀린 게 많았어요. 언론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뭐 좋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소위 이제 그걸 활용해서 또 내부 정리를 하려는 것도 있고 그게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걸 다 떠나서 다 활용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뭐 일본의 군국주의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가 더 이거 발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뒤에 있고 근데 또 뭐 일각에서는 얘기하기를 뭐 다카이치 총리가 혼자 저렇게 날뛰는 거다 하는데 항상 그 뒤에는 일본을 경제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통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걸 상당히 뭐 옛날에 2차 대전 그 전처럼 뭐 식민주의, 뭐 식민지 이런 거느리듯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표시 안 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이 혼자 마음대로 지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고. 그건 이제 미국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지금 경제 문제에 서로 1년 동안 유예하고 양보하듯이 그 틈을 이제 봐가지고 모른 척 하는 거죠.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질른 얘기들을 모른 척 하고 발빼는 척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마치 다카이 총리를 이제 고립시킨 듯이 뭐 우린
국내 언론은 그 얘기하는데 실제 그들은 서로 뒤에 다 연결돼 있고 그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고 완급 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어떤 군사력이 계속 대만을 뭐 오늘 당장 들어갈 듯이 그러한 위협을 계속 하느라는 저런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건가요? 다카이치의 국뽕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전쟁을 각오한다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발전시키는 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각오한다 만다 그것은 아니고 마치 이제 그 중국이 대만을 들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 그게 이제 일본 땅이면서도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큐슈 반도 쪽에 뭐 후쿠오카 주변에 있는 사세보 기지라든지 그런 거를 때리고 시작하면은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유리해요. 그러니까 장악하는데 대만을 들어가서 이제 뭐 소위 자기들이 요리하는 데는 쉬운데 짧은 시간 내에. 근데 그것을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주인 미군 전력하고 일본 그 자위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된 자위대 전력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승산이 없거든요. 뭐 지금 또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겁을 주는 이제 연구 보고서가 또 나와요.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그것도 이제 뭐 돈 문제 국방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자는 측면에서 이거는 냉전 시절 때부터 뭐 제가 봤던 거는 70년대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겁을 줘서 스스로의 겁을 줘서 그런 작용도 있고 그래서 꼭 뭐 중국군이 그냥 한 방에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일미국 전력부터 그다음에 주한미국 전력도 어느 정도 주저앉혀놔야만 자기들이 좀 순조롭게 이 마치 방에다 가둬놓고 대만을 이제 타이완을 요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꼭 무슨 일본 총리가 꼭 계속 교체가 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제 항상 뭐 미국의 눈치 봐가면서 이거를 다 발언을 하고 그 높낮이 온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과 현실 측면에서 어떤 제한들이 작동한다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1995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클린턴 이제 행정부 시절 때부터 그 법을 뭐 당장 뭐 전쟁에 같이 미군과 함께 투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뭐 군수 지원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그걸 계속 단계별로 발전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어떤 그거를 면밀하게 단계별로 다 추적하고 조사해서 그걸 보도할 때마다 알려주면은 이게 충분히 이게 대비를 30년 동안 해왔다. 미국도 일본을 데리고 이제 그게 나타날 텐데 그건 어디까지는 뭐 일본의 어떤 언론사에서 발표하고 이제 그들도 호들갑 떠는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의 그 자위대는 창설 목적이 1954, 55년 그 사이에 뭐 육상, 뭐 해상, 항공자위대 만든 목적이 소위 공산권을 대비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미군 동북아 전력 미군 전력이 이제 해상에서 그러니까 주일 미 해군이 작전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게 상당히 조직적이고 아주 내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스스로 뭐 전쟁을 뭐 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학자들은 대학교 중심이나 연구원 중심 학자들은 많은 그 논문식으로 많은 조건들을 나열을 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근데 결론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더 구체화시켰어요. 법을 조정하고 개정하고 하나씩. 그래서 그 어떤 충격파를 일본 국민들한테도 주는 충격파를 이게 좀 낮게 스며들게.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볼 때 뭐 저 정도? 근데 뭐 최종적으로 또 군국주의 부활이냐 이렇게 계속 떠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소위 언론사에 먹잇감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봤더니 어느 정도 이 제한을 다 풀었고 향후 한 5년 이후에는 마치 그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할 때 그런 군국주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전쟁을 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좀 법들이 더 개정되지 않을까, 더 완화돼서 그래서 중국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어떤 서로 역할 분담과 어떤 그 무력 군사력의 어떤 서로 융합되는 게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전쟁은 당연히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직접 전투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최근 뭐 기사들을 좀 뒤져보시면은 그 타이완의 그 타이베이 오른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까운 쪽으로 그 섬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 자위대가 뭐 지상 발사식의 뭐 대한 미사일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공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죠.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전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대들이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최근에 이제 일본 그 방위상이 저희들의 그 주력 수송기 C2 수송기를 타고
아예 거기 활주로에 내려서 뭐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 그게 사실은 전례가 없었죠. 그 수송기, 자기 주력 수송기 C2를 타고 가서 군용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이제 보여줬다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본토, 일본 열도 본토에서 병력이 투입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다. 활주로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또 해상으로 자기들의 수송함이 있으니까, 뭐 오수미 같은 수송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탑재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상륙을 시켜서 작전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반부에 중국이 이제 고민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마치 유사시에는 자동으로 일본 그 자위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자체를 먼저 부숴야 되니까. 그거를 다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이완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그 이후에 작전에 힘들어집니다. 그 옆에 일본 전력이 이렇게 점점 배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오키나와에는 이제 주일 미군 핵심 전력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고민 상황이 말들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언론이나 말들은 안 하는데 이미 10년 전, 2013년에서 15년 기준의 어떤 일반 그 간행물에서 나온 게 작전 개념도가 다 공개된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다 공개된 건데 단행물까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그걸 보면은 그 중국군이 대만을 들어가는데 그 선행, 전제 조건은 그 전력을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 내용도 이제 책의 두께로 따지면은 책의 그 두께가 이만큼이라면은 거의 뭐 5분의 3, 5분의 4가 그걸 어떻게 부시고 미국은 어떻게 그걸 방어할지 그런 개념 그 작전 얘기가 다 있거든요.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띄워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마치 지금 다카이치 총리 혼자 뭐 이렇게 날뛰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고립됐다, 외롭다, 자충수 뒀다 하는데 그거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언론사들의 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 어떤 서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 끊임없이 주일 미군과 태평양 미군하고의 일본 자위대의 어떤 연동성은 항상 이제 이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국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거를 선제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대만 들어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배후 국가가 이제 일본과 미국이 군사 지원을 이제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전으로 들어가면은 상륙을 일부 했어도 소모전 들어가면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105mm 견인포를 대만 육군이 아직도 대량으로 쓰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포탄이 일본 자위대가 비축한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빼도 일본 자위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소모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한테도 105mm 포탄을 이제 비추한 거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미국 본토로 가서 다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155mm 이제 자주포, 견인포, 그리고 전차의 105mm 포에 대한 것도 공통성을 가지고 이게 전차들이 이제 배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만군의 주력이 M60A 3, M1은 뭐 M1A2 전차는 뭐 한 줌이야 지금 그 얼마 안 되고 120mm 주포 전차는 그래서 이제 이 105mm 라이플포 전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탄 조달이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자기들의 어떤 구형 전차였던 74식을 3년 전에 퇴역을 시켰는데 거기에 관련된 포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전차 포탄이. 그거는 영국계 L7A1 그 전차포하고 공통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차 자체가 주포가 그리고 대만군의 주력 M60A3도 그렇고 똑같은 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탄부터 공급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105mm 견인포가 뭐 몇 문이 있고 뭐 전차포 포탄이 어떻게 있다. 이건 뭐 아직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방위성에서는 다 그걸 염두에 두고 뭐 전차들은 뭐 일부 퇴역을 시킨다든지 하다못해 M120 203mm 자주포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퇴역을 시켜서 그러면 거기 이제 자기들은 사용 안 하지만 육상자위대는 사용 안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품이 생기겠죠. 그걸 정상적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한다면 퇴역을 시켰으니까 그럼 그거를 대만군에 지원할 수 있어요. 유사시 잘 보관해서 아주 뭐 온도 조건 다 맞춰서 녹슬지 않게. 그 해당되는 포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얘기는 안 하죠. 유사시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에서 그게 다 나왔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의 구형 무기들이 가동만 되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러우 전쟁이 좋은 사례가 됐죠. 그래서 그때 2022년부터 일본 자위대가 구형 무기를 이제 퇴역시킨다는 명분하에 다 이제 그걸 유사시 대비하는 거죠. 미국하고도 협의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뭐 중국군이 그냥 무조건 100%뭐 아주 뭐 이길 것이다. 이제 이런 뭐 기사가 지금 난무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이 서방 측도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서방 측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대놓고 이제 하지를 않는 게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군소 지원 이런 거를 하나의 좀 이렇게 넓게 보관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 우리는 이제 북한을 먼저 상대를 하지만은 또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요청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군수 지원 관계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부대 개편도 하고 있고 최근에 26년도부터 이제 개편한다는 것도 있고 또 뭐 드론 전쟁 대비하는 것도 있고 부대 개편을 또 본격적으로 했어요. 일반 사단이 좀 줄어든 거는 다 끝났고 그거는 국방개혁에 따라서 정규 사단이 이제 없어진 게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 새로운 대대급 부대를 창설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북한을 일단 상대하면서도 중국군이 우리한테 드론을 보냈을 때 우리 또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근데 우리도 동시에 두 개의 적을 하나는 가상적이고 하나는 이제 주적이죠. 그걸 상정해서 지금 부대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간접적으로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고 있는 거죠. 대비태세. 한번 전쟁 나면 다 휩쓸어 들어갈 테니까. 다만 이제 뭐 러우 전쟁은 딱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 혼자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그 나토 국가들이 이제 배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게시마 섬을 군사기지로 만드는 핵심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중국군이 이제 대만을 이제 타이베이 중심으로 북쪽이죠. 중심으로 침공을 이제 하고 공중 공격을 이제 하고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뭐 지룽, 그러니까 타이베이 북쪽에 있는 지룽 그 군항인데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다 보면은 그 인접한 일본 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쫙 나눠져 있는. 그럼 거기에 군사력을 배치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직접 타격, 방어 수단이라고 하지만 직접 타격 수단을 배치하면은 중국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함정도 어떤 그 이제 영유 그 근거리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작전하다 보면 이제 침해를 하면은 그 빌미로 공격할 수 있고 격추할 수 있고. 근데 그 동안에는 사실 그 오키나와 밑에 그 섬들에 군사력이 본격적인 군사력이 배치가 안 돼 있고 어떤 감시 수단만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어떤 본격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다 무기를 깔아놓겠다는 거, 지대공 그리고 뭐 지대함 미사일이라든 주력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대지까지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 미사일들을 여러 가지 뭐 10종, 10종 이내 확보를 이제 하는 작업을 미국이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물론 자국산 미사일도 만들고 있고,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뭐 토마호크 크루즈 같은 거라든지 그것들이 이제 다 배치가 되면은 중국군의 어떤 작전 그 행동 반경이 상당히 그쪽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실제로 베트남 전 당시에 미군 전투기들이 뭐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전투기들이 작전을 하다가 공습하다가 그 하이난도 쪽에 그쪽은 뭐 침범을 한다든지 그래서 격추된 것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다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항공기들은 그런 면에서 그 견제를 일단 시작하면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하게 너희들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직간접적으로 일본 자위대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협의가 됐을 거고, 그 안보 협의의 어떤 실무자들 협의 그 회의에서, 그리고 미국도 그걸 이제 노리는 거고, 이게 하나의 견제 수단이 되고 전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쳐들어간다 이제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건데, 다 그런 노림수가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그 주변 섬에다가 군사시설 확충을 이제 본격화하는 거고, 그 동안에는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25년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온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견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배치를 안 하면은 이게 뭐 군비 증강이다, 뭐 이게 군사력을 확충해서 뭐 군국주의로 간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군도 더 이제 현대화 될 거예요. 근데 그 돈줄을 이제 어떤 군사력의 군사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소위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고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경제 문제도. 돈이 이제 있어야만 그 무기들을 조달을 하니까, 뭐 해당되는 부품을 뭐 유럽에서 몰래 사오든 딴 나라에서 사오든 아니면 훔쳐서 개발을 하든 다 돈 문제니까. 그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뭐 월급 받고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개발자들 그렇고, 그다음에 군수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혼합된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을 앞에 내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이런 태도를 중국 매체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국가 어떤 그 목표, 타이완을 이제 접수를 해야만 자기들이 통일이 완성된다. 어떤 자기들의 전체 이제 홍콩도 이제 전에 그렇게 했지만은 대만을 정리해야만, 흡수를 해야만 이제 통일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해서는 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표로 바뀐 게 없어요. 1949년도 이래로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위대가 탄생한 이후 55년도 그 이후로 서로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중간에 그 역할을 냉전 시절 때 소련이 다 했었죠. 극동 러시아군이, 지금의 이제 러시아군이고 소련군이 다 했었고, 거기에 집중했었고, 미국하고. 그 역사는 이제 그게 일단은 1단계로 소비에트 연방을 러시아로 붕괴시켜 놓고 좀 작게 축소를 해 놓고서 한 30년 동안 좀 평온하게 지나다가 서로 뭐 잘 판매하고 뭐 무역이죠. 그러다가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 역할, 대체자가 이제 중국이 돼버렸고.
러시아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자꾸 이제 조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동유럽에서 어떤 확장을 다시 거꾸로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힘이 필요하고 한쪽에서 이제 힘을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니까 교란을.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지금은 좋다고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1950년 6.25 전쟁 이래로 그 변천사를 보면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그거를 딱 함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세대에서 볼 때는 젊은 세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은 세대에서 겪어온 거를 모르니까 실제 생활을 하면서 뭔가 뭐 멀티미디어 지금 멀티미디어 세상인데 미디어 통해서 접한 게 없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서 뭐 끊임없이 위험한 상황 바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주로 소련이 그랬었죠. 소련의 위협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다, 세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좀 군사력이 핵무기만 좀 가졌을 뿐이고, 그다음에 병력이 많았을 뿐이고, 현대화된 무기들이 이제 없을 경우, 그때 당시 기준이 뭐 7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급발전했죠. 상당히 발전해서 역할이 바뀌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의 뭐 근본적인 베이스가 지금 뭐 바뀐 게 보이세요. 그 오랜 70년이 흘러도.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도 그 위협을 느끼고 있고, 미국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좀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싶고 이 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자기들도 어떤 군사력 유지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 배경이 되고 소위 군산복합체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선을 넘으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선을 안 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중국을 이제 뭐 겁도 주고 아니면 경제 쪽으로 이렇게 위협도 가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협상도 하고 회의도 하고 회담도 하고 이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길 원하죠.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서로 왜 이거를 꼭 들어가려고 하느냐 들어가면은 지금 러우 전쟁 답이 안 나오지 않냐 뭐 러시아가 이긴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만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만 됐지 않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어떤 인프라 다 박살나고 깨지고 그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러우 전쟁이 저쪽 동유럽에서는 불행인데 동북아시아에서는 하나의 그거를 표본을 보여주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좀 더 심사숙고하게. 물론 대만, 타이완을 이제 포위하고 뭐 해상에서 그다음에 항공, 공중에서 포위하는 거를 수시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위험은 남아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러우 전쟁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 중동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심사숙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 정치 지도부의 어떤 그 변화, 교체되는 걸 또 바라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중국의 그 정치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뭐 이게 다시 조용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양안 사태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에 이제 파병을 한 북한군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베트남전 때 그랬던 것처럼 대남 어떤 공세적인 지금 군사 좀 위협을 좀 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뭉쳐가지고 현 상태 유지 쪽으로 좀 계속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포방부라 불릴 만큼 육군 화력을 중시해온 배경은 무엇이며 그 흐름이 K2K9 KF-21 개발로 이어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뭐 일반 뭐 블로그에서나 뭐 언론사에서 자꾸 뭐 말을 하나 히트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뭐 유명해지고 뭐 자기가 이 말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려고 포방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6.25 전쟁이 초안부에는 북한의 전차 T-34 85형에 당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옆에서 가세한 게 야크9 전투기였고. 그러면 전차 전투기가 우리가 한이 맺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뭐 휴전까지 갈 때까지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16개 참전국이 중동부 전선에서 계속 이어지고 뭐 밀고 땡기고 했던 게 바로 포병 전력이었죠. 그 당시에는 견인포가 중심이었고 105mm, 155mm, 북한은 이제 122mm 중심이었고 152mm였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화력이라는 게 동원된 게 포병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도 휴전이 되자마자 그 포병 대대를 상당히 미국의 어떤 원조하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게 다 견인포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자주포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포탑이 없는 오픈탑 형식의 그게 바로 이제 M110, M107이. 근데 이건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이중 용도로 돌아와 있었고 우리한테 원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쟁의 양상이 중동의 제4차 중동전 이후에 어떤 교훈이 전운이 나온 게 이렇게 오픈탑 형식의 자주포는 거기에 운영 요원들이 당할 수 있다. 역공을 당하면. 그래서 포탑이 이제 있는 자주포가 뭐가 좋겠나 해서 선정된 게 M109 시리즈. 지금 이제 미국은 팔라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K55. 그렇게 해서 이제 포탑이 있는 자주포로 이제 선회를 하는 게 1985년부터. 그리고 바로 우리가 또 국산 자주포에 개발 착수한 게 바로 K9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85년도에 면허 생산을 시작한다면은
1995년도에 K9 자주포 시제품이 등장을 합니다. 딱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미국의 M109A2 버전인데 그게 우리 한국명은 K50인데 면허 생산할 때 아주 뭐 골고루 다 완전히 분해해서 요소 다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이전 조건,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토대가 아주 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K9을 바로 만들 수 있었던 거,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거. 그 K55,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K55인데 그 M109A2 자주포의 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설계에다 반영을 한 게 바로 K9 자주포. 그래서 이제 세계적 명품이 된 거죠. 반면에 미국은 M109 시리즈, 자주포 시리즈를 이제 좀 점점 업세이 되는 상황이 되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게 뭐 유럽산 자주포, 그것도 트럭형 자주포를 이제 알아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K9으로 계속 가는데 이게 또 중후장대한 무장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또 이 기동력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K9 시리즈는 좀 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배경은 6.25 전쟁이라는 거. 그거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무슨 남의 나라 전쟁을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우리가 분리했던 무기 체계들 그거를 집중 개발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결실을 이제 맺어서 수출까지 잘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자주 국방 노력이 한국 군사력 전반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0년 사이에 소위 이제 K방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20년 사이에 그거를 다 자리를 잡았죠. 그 기간, 20년 기간은 이제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하는 어떤 그 무기 체계가 다른 좀 경량 무기 체계로 이제 집중할 때인데 우리는 어떤 좀 헤비급으로 했었고 그래서 다 자리를 잡고 발주가 계속 이어졌고 수출도 나가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70년대부터 한국에 원했던 지상군 전력은 책임을 임무를 한국군이 주도를 해라. 우리는 항공 전력과 해상 수중 전력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토대가 된 거죠. 전환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공개된 그 핵잠 이제 수중 전력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돈 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같이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해다오. 그래서 현재는 임무 전환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1단계는 지상군 전력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성장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항공 전력도 KF-11이 상징하는 바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이라는 게 미국을 결별하고 독자적인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 지역에서 싸울 때 한반도에서 항공전까지 대규모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상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KF-11이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임무를 이제 넘기는 거죠. 이제는 공군 전력까지. 그다음에 이제 수상 전력은 이제 이지스함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6척까지 이제 확보되는 건데 일정 부분 이제 전력이 북한 상대로 이제 압도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까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해안에서 막아달라고 하니까 나 그러면 원전 필요한데요. 그래 그럼 가져 만들어. 대신 내가 감독 관리하는 상태에서 만들어. 나도 다 들여다봐야 되겠어. 동맹이라는 게 무조건 뭐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나한테도 정보를 달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보여다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건 내가 지원을 할게. 이런 거거든 이게. 서로 공평하게 하자. 그리고 내 감독 관리는 더 고도화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친구 간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 그것처럼 알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좀 우위에 대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서 뭐 원점은 우리가 성취를 이제 할 거로 보고 있는데 점점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잖아요. 전투기 KF-11 전투기에 동시에 우리가 탄도탄 현무 시리즈가 계속 나오듯이.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지나면서 이거는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원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미국이 국력이 소멸, 작아지고 아주 그냥 쪼그라들 시기, 한 7, 80년 이후라 보면은 그때는 이제 혼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또 뭐 핵무기 갖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핵무기 자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게 확산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이 언젠가 힘을 잃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무기체. 그렇게 어떤 뭐 길게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 해군이 초기 함정 전력에서 이지스함과 기동함대 단계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과거 20년이 기준이 됩니다. K방산의 지상군 장비 전차, 천무라든지 그게 이제 연도별로 있었어요. 등장하고 이제 본격화된 게. 근데 또 제 기억에는 2004년도가 하나의 기점이었어요. 그게 바로 KD2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2007년도 기준으로서 이제 최초의 한국형 이지스함 KD3 세종대왕급.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동 전대, 지금은 이제 기동 함대라고 이제 발전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제주 해군기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2015년, 16, 17 이때 건설을 다 해죠. 근데 앞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이중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해군이 기동 함대 그걸 외형적으로만 얘기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군이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작전을 이제 쉬었다 갈 수 있고 군수 지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한미 동맹의 어떤 기지로서 그게 또 우리 기동함대의 또 본거지가 되면서도 그래서 그게 소위 진보주의 쪽에서는 상당히 그 건설을 반대했던 배경에는 중국한테 불리한 거고 그 전에 또 평택기지 건설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이 중국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이게 전방기지가 되기 때문에 평택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그래서 그 배경에는 사실 그 진보 쪽에서 그렇게 중국을 이제 위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서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조용하죠. 그 부분은. 평택기지나 뭐 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다들 잘 만들었다고 하는 쪽이니까 특히 평택기지 잘 만들었고 우리 미국한테 거꾸로 이제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줬잖냐. 우리 역할 했다.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일기 집권을 했을 때 2017년도 왔을 때는 뭐 묵묵부답했지. 그걸 공중에서 보면서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들 부하들, 국방부 아니면 장성들, 사령관들한테 다 얘기가 흘러내려가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지도를 뭐 뒤집어서 얘기한다든지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와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요소요소에 서로 노력한 게 많고 우리도 잘했고 또 미국도 이제 어떤 그 임무 전환, 임무를 이제 넘겨주는 거 그거를 20년 사이에 단계별로 하나씩 넘겨준 거. 근데 물론 이제 20년 전에는 또 이라크 파병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걸 보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하면은 좀 그날의 그 정상회담은 지금도 그렇고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또 호평을 하고 그렇게 강한 정부가 강한 그 보수 정부가 우리를 또 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건 참 좋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KF-12 보람의 전투기 원전 빨리 그 날이 다가오기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람의 전투기가 내년 이제 3월달에 그 양산형 출고식을 크게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면 뭐 또 겨울을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그날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국뽕이 또 이제 2차 국뽕이 시작되는. 그리고 수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또 무기체계 발전이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중요하고 육군은 또 부대 개편 들어갔고 드론, 대드론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들은 이제 우리 국방당국에서 이 무기체계 중심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들 많이 하고 미국이 또 뒤에서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대만이 자국 함정 건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라파에트 도입 과정에서 겪은 사건이 한국의 자주 국방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1990년대 초중반에 이제 대만 해군이 함정 전력을 이제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중국이 프랑스의 방산 군수 산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신줄을 놓은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잽싸게 이제 프랑스 가서 라파에트 호위함을 이제 선택을 해서 도입을 6척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지 2000을 이제 60대를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죠. 물론 추락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잠깐 문이 열렸었는데 그건 특별한 건 없어요. 그거는 라파에트급이 디자인상으로는 그 당시에 등장했을 때 스텔스 뭐 디자인이라서 호평을 받았는데 실제 화력은 프랑스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거나 대만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라파에트급이 경량 호위함이라고 돼요. 무장이 별볼이 없어요.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수직 발사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센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뭐 좋은 사례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함정 설계를 울산급 그다음에 포항급에서 잘 그 밑바탕 물론 이제 지금은 쓸모없는 이제 함정으로 가고 있는데 퇴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나머지 4척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기술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KD-1에 이제 들어왔죠. 그때부터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KD-1 광개토 대항급. 그래서 모든 게 디자인 측면은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디자인, 함정들 디자인을 보고서 우리가 독자적인 설계를 디자인을 잘 했다. KD2도 그렇고. 물론 이제 KD3는 이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의 기준하는 이제 설계지만 레이더 때문에. 근데 나머지 함정은 다 독자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뭐 주변국의 뭐 설계, 일본이나 받은 건 없어요. 다 독자 설계고, 요소 일부의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태리 일부 함정, 루퍼급이라든지 뭐 그 함정을 좀 함포라든지 참고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급 함정들을 참고한 거 있어도 우리는 해군력의 어떤 함정들은 다 독자적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하고도 상관이 없죠. 물론 엔진은 이제 LM2500이 이제 상당히 자리 잡았는데 미사일하고요, SM 뭐 시리즈들, 스탠다드, 그다음에 램 시리즈, 함포도 이제 127mm. 그러니까 무장은 이제 미국제 거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접목이 되고 결합이 됐는데 함정 자체의 설계를 해서 전체 구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혼자 했다는 거. 어느 정도 이건 다 한 거고 유럽에 이제 우리가 컨설턴트를 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결합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뭐 자문을 받은 건 있어도 해군 무기 체계의 독자성은 뭐 좀 더 크죠. 육군이나 공중 무장보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히 의심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뭐 대만을 사례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한 거예요. 한국군이 자주 국방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같은 핵심 전력 확보에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호들갑 떨고 한자리 하거나 거기에 뭐 휩쓸려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날뛰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냥 정부에서 사업단을 조만간 만들면은 2026년도에 만들면은 그게 이제 현직에 있는 어떤 해군의 지휘관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카이다라든지 연구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산업체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 HD 현대라든지 그런 실무자들 실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거를 차근차근 하면은 어떤 10년 내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세미나 열면서 뭔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뭐 좀 심한 소리 날뛰는 분들 정말 싫습니다. 자기들 다른 목적이 있어요. 개인. 이건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 먹으신 분이 은퇴해서 집에 있으실 분까지 뭐 나와가지고 뭐 활동을 하는데 뭐 바쁘다 바빠 혼자 막 설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그 옛날부터 한 20년부터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숨기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제발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 협의 잘해서 좀 실무진들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설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잠수함사에 왜곡을 시킨, 물론 초기 얘기인데 왜곡을 시킨 그것도 그 사람들 관계자들 휩쓸려 들어오는 거. 그 나중에 그게 스캔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뭐 요소요소에 뭐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배제하고 지금 뭐 바로 이제 이 분야에 들어오시고 이제 바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분들 좀 새로운 분들이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